75,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를 돌보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린 것은 24시간 감시 카메라와 공짜 한여라는 모욕뿐이었죠. 모든 희망을 잃고 짐을 싸던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려 합니다. 제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세 번째 가을이네요. 대구에 있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맞는 세 번째 가을이죠. 창밖을 보면 하늘은 저렇게 높고 푸른데 집안 공기는 어쩐지 항상 조금 서늘하고 무거운 것 같아요. 꼭 남편의 빈자리가 집안 구석구석 내려앉은 것만 같아서요. 내일이 그의 제삿날이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나물이며 전이며 그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것들로만 상을 차리려면 손이 많이 가거든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고소하게 퍼지니 꼭 남편이 아이고 맛있는 냄새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것만 같았어요. 잠시 그런 상상에 빠져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 참 평화롭더라고요. 아이들 몇몇이 깔깔거리며 놀이터를 가로질러 가고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볕 좋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 풍경 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혼자 집 안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꼭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모든 것이 천천히 평화롭게 흘러가는데 제 시간만 멈춰버린 느낌이랄까요. 헛헛한 마음에 괜히 텔레비전 소리만 키웠네요. 그래도 아침에는 잠시 웃을 일이 있었어요. 경로당에 잠깐 나갔었거든요. 김 여사님이 새로 얻은 손주 사진을 어찌나 자랑하시던지. 우리 강아지 눈 좀 봐라. 꼭 나 닮았제. 하면서 핸드폰을 내미는데 다들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한마디씩 거들었죠. 저도 참말로 인물이 훤하네 하고 웃어주긴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들 생각이 간절했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 그리고 며느리 걔들도 얼마 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직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본 손주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왔어요. 경로당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다리가 무겁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무릎 아끼라고 웬만하면 걷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집에 돌아와 찬장에 넣어둔 무릎 약을 한 봉지 털어넣고 물 한 컵을 쭉 들이켰어요. 쌉쌀한 약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걸 느끼며 잠시 소파에 앉았죠. 집안일이 눈에 바렸지만 조금 쉬었다 해야겠다 싶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아들 녀석 장가 갈 때 찍은 사진, 부산 사는 우리 딸내미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 사진 속에서는 다들 어찌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저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살아온 세월이 꼭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두 아이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남편이랑 둘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니 이제야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막상 편해지고 나니 이렇게 외로울 줄은 또 몰랐네요. 그때였어요. 조용한 집안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핸드폰이 울린 게 화면을 보니 서울 사는 며느래 미영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래가 웬일이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죠. 화면 가득 며느래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낯빛이 말이 아니었어요. 화들짝 놀라아가 무슨 일 있나? 어디 아픈 기가? 하고 물었죠. 미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카메라를 돌렸어요. 화면에는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잠든 작은 아기가 비춰졌어요. 제 손주였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얼굴이었어요. 오밀조밀한 눈, 코, 입, 보송보송한 솜털, 작은 주먹을 쥐고 잠든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도 모르게 아이고 내 새끼 참말로 이쁘다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한참 동안 화면 속 손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네요.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미영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시 화면이 바뀌고 눈물범벅이 된 미영이의 얼굴이 나타났죠. 들어보니
출산 휴가가 곧 끝나는데 회사에서는 빨리 복귀하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장이라는 사람이 어찌나 무서운지 정해진 날짜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책상 빼버릴 기세래요. 요즘 세상에 한번 잘리면 다시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애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서울에서 아들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이 빠듯하니 미영이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형편이었죠. 그럼 베이비시터를 구하면 되지 않나? 제 물음에 미영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뉴스에서 하도 흉흉한 소식이 많이 나오니 모르는 사람한테 갓난아기를 맡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대요. 게다가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려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린 것들이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계시지 않나? 사부인이 좀 도와주시면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미영이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친정엄마요. 얼마 전에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오른쪽 팔이 부러지셨어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깁스를 석 달은 해야 해서 아기를 안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지. 화면 속에서 미영이는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어떡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한쪽에서는 새근새근 잠든 손주의 천사 같은 얼굴이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눈물로 애원하는 며느리의 절박한 얼굴이 보였죠. 제 몸 생각, 쑤시는 무릎 생각은 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나도 아파서 못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부모된 도리로 당연히 달려가야죠. 알았다,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 입에서 말이 먼저 나갔어요. 내가 올라가마.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놓이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평화로운 동네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에 큰 파도가 일고 있었죠. 당장 내일이 남편 제사인데 하지만 산 사람 일이 더 급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어요. 서울로 갈 짐을 싸야 했으니까요. 쑤시는 무릎의 통증이 유난히 더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와 손주에게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KTX에서 내리니 서울 공기는 대구와는 사뭇 다른 것 같았어요. 더 차갑고 더 빠르고 뭐랄까. 사람을 참 외롭게 만드는 공기였죠. 약속 장소인 강남역 출구로 나가니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들 녀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인데 반가움보다 짠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와 있었죠. 30 중반밖에 안 된 녀석 얼굴에 벌써부터 가장의 무게가 주름처럼 새겨져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서울살이가 저렇게 힘든 거구나. 제가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은 온통 높고 빤빤한 건물들 뿐이었어요. 닭장 같은 아파트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들 부부의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라 그런지 겉보기에도 아주 번듯했어요. 로비부터 번쩍번쩍하는 게 대구의 제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어요. 집은 잡지에나 나올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 안 곳곳에 작고 까만 눈동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 천장 모서리, 부엌과 복도가 이어지는 길목, 심지어 아기 침대가 놓인 안방 구석까지 동그랗고 까만 렌즈가 달린 CCTV 카메라가 없는 곳이 없었죠.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는지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미영이가 회사에서도 아기를 봐야 마음이 놓인다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라고요. 안전이라. 글쎄요. 제게는 그 까만 눈동자들이
꼭 저를 감시하는 간수의 눈처럼 느껴졌어요. 75년을 제 마음대로, 제 자유의지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아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낯선 공간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그때 퇴근한 며느리 미영이가 들어왔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두꺼운 파일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표지에는 컴퓨터로 인쇄한 우리 집 육아 규칙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죠. 파일을 열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십 장에 걸쳐 빼곡하게 적힌 규칙들은 군대 내무반 규칙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거든요. 첫 번째 규칙은 절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지 말 것. 바깥 공기에는 미세먼지와 세균이 너무 많아 신생아의 폐에 치명적이라는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허락된 사람 외에는 절대 외부인을 집에 들이지 말 것. 친구나 친척은 물론이고 어른들은 걸어 다니는 세균 덩어리나 마찬가지라며 방문을 금지시켰죠.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세 번째 규칙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분유만 수유할 것. 저는 당연히 며느리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모유를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미영이는 요즘 나오는 고급 분유는 엄마 젖보다 영양 성분이 훨씬 뛰어나다고, 이게 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슬쩍 들어보니 모유 수유를 하면 가슴 모양이 망가지고 직장 여성으로서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게 진짜 이유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이의 건강보다 자신의 몸매와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걸까?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네요. 가치관의 충돌은 그날 바로 시작되었어요. 오후에 아이가 잠에서 깨보채길래 제가 아이를 안고 거실 창가로 다가갔어요. 따스한 햇볕이라도 좀 쬐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때는 아이들 광합성 시킨다고 일부러 밖에 데리고 나가기도 했거든요. 아이도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신기한지 잠시 울음을 그치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린 게 미영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CCTV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햇볕이 좋길래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미영이는 어머니, 자외선이 아기 피부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세요? 피부암의 원인이라고요.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신생아 자외선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터넷 기사 링크를 여러 개 보내주더라고요. 제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그깟 인터넷 기사 몇 줄 앞에서 무식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서울 생활은 보이지 않는 감옥살이나 다름없었죠. 아이는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벽 서너 시까지 잠을 안 자고 울어댔어요. 저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아이를 안고 좁은 거실을 빙빙 돌아야 했죠.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고 75년 된 제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자기들 방에 들어가 푹 자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겨우 아이를 재우고 나면 동틀 무렵부터 다시 집안일이 시작되었죠. 젖병 소독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까지 제 몸 하나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적점 소독하고 따뜻하고 정겨웠던 대구의 제 집이 너무나도 그리웠답니다. 이곳 서울의 세련된 아파트는 제게는 오직 아이와 감시 카메라만이 존재하는 차갑고 외로운 섬일 뿐이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인가 봐요. 서울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낯선 환경과 숨막히는 규칙들은 나아지기는커녕 제 목을 더 단단히 조여왔어요. 며느리는 이제 제가 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대담해졌죠.
마치 제가 원래부터 그 집에 있던 가구라도 되는 것처럼 제 감정이나 생각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미영이가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며느리기가 죽을까봐 아침부터 부지런히 집을 쓸고 닦고 제일 좋은 찻잔에 정성껏 과일도 깎아서 내갔어요. 거실에 모여 앉은 며느리 친구들은 다들 어찌나 세련되고 삐까뻔쩍한지 제 초라한 몸빼 바지가 괜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머님, 과일 좀 보세요.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예쁘게 깎으셨네. 한 친구가 칭찬을 건네기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별것도 아니다 하고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죠. 등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명랑하게 울려 퍼진 게 얘들아, 너희도 시어머니 한 분씩 들여놔. 진짜 편하다니까. 공짜 베이비시터에 가사 도우미까지 딸려오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시니 얼마나 좋아.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발걸음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친구들의 어색한 웃음소리와 저를 향한 동정 어린 시선이 제 등 뒤에 따갑게 밝혔어요.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공짜 베이비시터,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가사도우미. 지난 몇 달간 제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제 아들하고 결혼한 며느리 입에서,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네요. 그날의 수치심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쉴 틈 없는 육가와 집안일에 제 몸은 결국 탈이 나고 말았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데 온몸이 불덩이 같고 뼈마디가 으스러질 것처럼 아팠어요. 열이 펄펄 끓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출근 준비를 하던 미영이는 제 이마 한번 짚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하필 오늘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짜증 섞인 투로 말하더라고요. 제 걱정이 아니라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걱정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거실에서 다 들리게 자기 엄마, 그러니까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하루만 와서 아이를 좀 봐달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 사부인이라도 오시면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여사의 대답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죠. 나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 있잖아. 너는 애 엄마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어떡하니?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두 모녀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 쓰고 귀찮으면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결국 미영이는 펄펄 끓는 제 머리맡에 해열제 한 알과 죽 한 그릇을 툭 던져놓고는 아이를 제게 맡긴 채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회의만 끝나고 바로 올게요.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죠. 그날 저녁 며느리의 SNS에는 중요한 회의 후 팀원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라는 글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밤새 아이를 돌보며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어요. 몸이 좀 나아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서울에 온 지 6개월, 창백하게 질린 손주 얼굴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갇혀 있으니 아이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출근한 틈을 타 몰래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 공원으로 나갔어요.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 몇 달간 쌓였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잠시뿐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미영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집에 들어오세요. CCTV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며느리의 목소리에 아이는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미영이는 저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였어요. 제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는 건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저를 과학육아교실이라는 곳에 강제로 등록시켰어요.
수강료가 무려 3천만 원이나 하는 곳이었죠.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라며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그 비싼 학원에 끌려가 기저귀 가는 법부터 우유 먹이는 각도까지 제가 평생 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고 새로 배워야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미영이는 선생님처럼 오늘 뭘 배웠냐, 제대로 숙지했냐며 저를 시험했죠. 저는 완전히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아들 부부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제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도망쳐 내 집이 있는 대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남편의 유품 몇 가지를 챙기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르니 잘 가지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했던 봉투였죠. 이것도 이제는 다 소용없구나. 씁쓸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빳빳한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죠. 등기권리증. 그런데 주소지가 이상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아파트 주소였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소유주란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에는 아들 이름도 며느리 이름도 아닌 제 이름 석자, 박선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 몰래 이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등기 권리증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희미한 희망의 불씨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밤새도록 손에 쥔 등기권리증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얇은 종이 몇 장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짓밟였던 제 자존심이었고 저를 올가매던 절망을 끊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죠. 대구로 돌아가려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집이 내 집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편이 남긴 다른 서류들도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저 남편의 흔적이 그리워 들춰보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 안에서 새로운 무기를 찾아야 했죠.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연달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 앞으로 들어놓은 연금보험 증서가 있었고 대구에 있는 작은 상가에 임대차 계약서도 있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저 남편이 남긴 유산이려니 아들이 알아서 관리해 주려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저 자신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완벽히 독립된 존재였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과 허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감이 생기니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울에 온 지 8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작심하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밖으로 나섰어요. 며느리의 불호령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여차하면 내 집에서 내 손주 데리고 나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쏘아붙일 배짱도 생겼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무작정 걷다가 번화가에 있는 고급 스파 건물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스파 입구에서 나오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김 여사였어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계단에서 굴러 팔이 부러졌다던 그 사부인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김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멀쩡한 두 팔로 명품 쇼핑백을 대여섯 개나 주렁주렁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어찌나 혈색이 좋고 생기가 넘치는지 아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이 집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두 모녀의 치밀한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영이의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여다봤어요. 잠든 아이 옆에서 작은 핸드폰 화면 속 세상을 한참 동안 헤맸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저와 갓난쟁이 손주만 쏙 빼놓은 채 아들 내외와 사돈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찍은 바비큐 파티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김 여사는 멀쩡한 두 손으로 고기를 굽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주 전 아들 부부가 급한 지방 출장이 잡혔다며 제게 아이와 살림을 전부 맡기고 집을 비웠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간 곳은 출장지가 아니라 바다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였어요. 미영이는 일과 육아에 지친 나를 위한 힐링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놓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져나갔죠.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인간에 대한 완벽한 기만이고 조롱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부산에 있는 딸,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제가 겪은 모든 일과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제 딸 선희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거든요. 뭐라카노, 엄마, 그 인간들이 진짜 미친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딱 기다리라. 내가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그리고 정말 다음 날 아침, 선희는 KTX 첫 차를 타고 서울로 달려왔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모습을 보더니 딸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날부터 선희는 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건 영 서툴렀는데 선희는 그런 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뤘죠. 딸은 미영이와 김 여사의 SNS를 샅샅이 뒤져 그들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모두 캡처하고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가 필라테스 하는 사진, 골프 치러 다니는 사진, 친구들과 해외여행 간 사진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한때 저를 고립시키고 감시하던 디지털 세상이 이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죠. 며칠 후 저와 선희는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홍 변호사님을 찾아갔죠. 변호사 사무실은 처음이라 괜히 주눅이 들었지만 선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홍 변호사님은 저희가 내민 증거 자료들, 등기권리증, SNS 캡처 사진, 제 진술서를 한참 동안 꼼꼼하게 살펴보시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및 노동력 착취입니다. 게다가 어머님께서 이 아파트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시니 법적으로는 우리가 100% 유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권리를 되찾고 저를 기만한 사람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된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으니까요. 결전의 날은 의외로 빨리 찾아왔어요. 며칠 뒤 미영이가 저녁 식사 후에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잔뜩 심각한 얼굴로 제 맞은편에 앉았죠. 가족 회의를 하자는 거였어요. 아마도 저를 구슬리고 압박해서 어떻게든 대구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 집의 영원한 하녀로 붙잡아 두려는 속셈이었겠죠. 모든 것을 알게 된 제 눈에는 그들의 위선적인 표정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였어요.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어머니 노후를 편안하게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노후를 편안하게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 노예로 삼겠다는 말을 참 길게도 돌려서 하더라고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대구에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되고 여기서 저희랑 손주 보면서 지내시는 게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 초인종이 울린 게 아들 녀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자 그 뒤에는 제 딸 선희와 홍 변호사님이 서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죠. 아니, 변호사님은 어쩐 일로? 아들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사이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과 선희가 가져온 노트북을 연결했죠. 가족회의라고 했지? 마침 잘 됐구나. 나도 너희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증인들도 계시니 더 좋겠네. 제 차분한 목소리에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선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텔레비전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여사의 모습이었죠.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멀쩡한 두 팔로 골프채를 힘껏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은 온 가족이 모인 바비큐 파티 사진. 그 다음은 아들 부부의 출장을 빙자한 호화로운 리조트 여행 사진. 사진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모든 사진이 공개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지난 8개월 동안 나는 너희들의 완벽한 하녀이자 공짜 보모였더구나. 아픈 몸을 이끌고 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너희는 나를 속이고 너희들만의 행복을 즐기고 있었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죠. 그저 차갑고 단단할 뿐이었어요. 침묵을 깬 건 미영이었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죠. 그래서요. 지금 저희를 추궁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좀 아픈 척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리고 손주는 할머니가 보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애가 아빠 성을 따르는데 그럼 친할머니가 책임져야죠. 저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 저를 절망시킨 건 제 아들이었어요. 그 모든 증거를 보고도 제 아들은 아내의 편에 서더라고요. 엄마, 너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미영이도 직장 생활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대구에서 혼자 노는 것보다 여기서 손주 보면서 지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모성애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었죠. 이 집은 내 집이다. 제 나지막한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등기권리증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너희는 내 집에서 나를 하녀처럼 부리며 나를 기만하고 조롱했다.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다. 그냥 이 집의 집주인일 뿐이지. 아들 부부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제 인생을 건 가장 통쾌한 한 방이었죠. 그리고 나는 내일 당장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 거다. 너희는 너희 살 길 알아서 찾아보도록 해.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제발. 저희 그럼 어디서 살라고요? 미영이가 거의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어요. 서울에 미친 집값과 전세난을 저라고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그건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천장 구석에 달려있던 CCTV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 제 손으로 직접 그 까만 감시의 눈동자를 뜯어냈죠. 전선을 잡아 뜯어내자 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졌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로 한번 짓밟아주고는 부엌과 복도에 있는 다른 카메라들도 차례차례 떼어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요. 마지막 카메라를 버리고 돌아서며 저는 얼어붙은 가족들을 향해 선언했어요. 이제 이 집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그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지난 8개월간 잃어버렸던 제 이름, 제 인생,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는 위대한 순간이었죠. 그날의 이야기는 딸 선희와 홍 변호사님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대구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아파트 부녀회에도 알려졌죠. 제 이야기는 그저 한 늙은이의 복수담이 아니었어요.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로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던 다른 많은 어머니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어 주었답니다. 그 폭풍 같던 날이 지나고 집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어요. 아들 내외는 며칠 뒤 보란 듯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죠. 마지막까지도 며느리는 제게 원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 곳곳을 감시하던 까만 눈동자들이 사라진 집은 넓고 횡했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굳이 궁금해하지는 않았지만 딸 선희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을 수는 있었어요. 두 사람은 비싼 서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예전 집에 반도 안 되는 좁은 빌라로 이사를 갔대요. 제게는 아이를 바깥바람 쐬는 것조차 막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야 했죠.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리 없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간 첫 주부터 감기를 달고 살기 시작하더니 이내 폐렴의 중이염까지 온갖 병치레를 다 했다고 해요. 미영이는 일주일에 이틀, 사흘꼴로 회사에 조퇴나 결근을 해야 했고 새로운 부장은 그런 며느리를 곱게 볼 리가 없었죠. 실적이 바닥을 치자 결국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급해진 미영이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엄마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며칠만 봐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렸대요. 하지만 김 여사의 대답은 이번에도 똑같았다고 해요. 나도 이제 늙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그토록 서로를 위하는 것 같던 두 모녀의 관계도 결국에는 필요에 의한 것이었나 봐요. 집안은 매일같이 전쟁터였대요. 돈 문제, 아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며 상처를 줬다고 해요.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제 아들도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어떤 지옥을 견뎌냈는지를요.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잔뜩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예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이내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울 집을 시세보다 좋은 값에 팔고 제 고향인 대구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제 작은 아파트는 예전처럼 포근하고 아늑했죠.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화가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딸 선희를 통해 또 홍 변호사님을 통해 조금씩 알려졌나 봐요. 지역 신문 한 구석에 지혜로운 어머니의 존엄성 찾기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죠. 그 기사 덕분인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제게 강연을 한번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노년기의 재산 관리나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단에 서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스마트폰으로 딸애나 손주와 영상통화도 곧잘하고 복지관 강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도 해요. 한때 저를 억압하던 기술이 이제는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라던 아들 부부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구의 제 집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사람의 얼굴은 서울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죠.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원망이나 질책 대신 조용히 찻잔을 내밀며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어요. 이건 너희 아들, 내 손주 교육비 통장이다. 서울집 판돈의 일부를 떼어 만들어뒀어.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주에게 주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돈은 필요 없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진심을 다해서 할머니를 보러 오너라. 내 손주 얼굴 실컷 볼 수 있게.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오늘이에요. 저는 지금 대구의 햇살 좋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제 무릎 위에서는 이제 제법 아장아장 잘 걷는 손주 녀석이 재롱을 피우고 있죠. 지난 몇 달간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지 아이 얼굴이 뽀얗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랐어요.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서 아들 내외가 조금은 어색한 모습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네요. 그들을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가족이라는 게 과연 세상에 있을까? 서로 상처 주고 또 그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삐걱거리면서도 함께 나아가는 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하고요. 제 얼굴에 저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구나. 박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희생은 없다는 것을요. 진정한 존중은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돼요.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답니다.